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500억 원의 회사를 일궜고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두 딸을 두었으며 곧 태어날 아들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 결과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평생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다는 진단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의 딸이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우리 회사 창립 15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거든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저는 이준혁, 올해 45살입니다. 대한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날 단상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든 채로 하객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23세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가진 거라곤 이 두 손뿐이었어요. 여름 무더위 속에서 철근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현장에서 보냈죠. 콘크리트 반죽하고 벽돌 쌓고 철근 용접하면서 이 바닥의 모든 걸 배웠어요. 15년 전에 단 5명의 직원과 함께 대한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빌린 사무실에 중고 트럭 한 대가 전부였죠. 근데 지금은 직원이 300명이고 연 매출이 500억 원이에요. 중견기업이 된 겁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17년간 내 옆을 지켜준 아내 덕분이라고요. 그러자 스포트라이트가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 8개월이었거든요.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수진의 손을 잡고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곧 셋째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것도 아들이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17년 결혼 생활 동안 두 딸을 키우며 행복했지만 솔직히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대를 이을 아이, 이 회사를 물려줄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이블석에서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 소주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자기도 창업했다가 3년 만에 망했는데 나는 어떻게 15년을 버텼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마누라 복도 있는 거라고 수진 씨가 참 내조를 잘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 둘째 딸 민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제 동생 준석이랑 너무 닮았다고요. 지난번에 학부모 상담 갔다가 봤는데 사진으로 보면 준석이 여자 버전인 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똑같다면서요.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형제가 닮으면 조카도 닮는 법이라고요. 저도 동생이랑 엄청 닮았으니까 딸들도 삼촌 닮을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혁이도 동생이랑 쌍둥이처럼 닮았잖냐면서요. 그러니까 딸들도 삼촌 닮는 게 당연하다고요. 우리 집안은 유전자가 강한 편이라고 말했어요. 저랑 동생 준석이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닮았거든요. 그래서 큰딸 지원이도 나를 쏙 빼닮았고 둘째 민서는 동생을 닮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들도 아마 우리 가족 특유의 그 얼굴일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피를 이은 아이들, 내가 일군 회사, 나를 믿고 따라준 아내, 모든 게 완벽했죠. 파티가 끝나고 수진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피곤한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고, 이제 아들 낳으면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수진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17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회사가 어려울 때도 수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을 줬어요.
제가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회사 자금이 막힐 때는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들어서니 큰딸 지원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라 중학교 입학 준비로 바쁘거든요. 지원이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파티 잘 됐냐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완벽했다고. 지원이 아빠 자랑스럽지 않냐고요. 지원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긴 한데 너무 자화자찬이 심하다고요. 저는 지원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녀석, 아빠 닮아서 똑 부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이는 정말 나를 닮았어요.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래요. 똑 부러지고 당찬 게 영락없는 내 딸이었죠. 둘째 민서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피곤한가 봐요. 저는 민서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잘 자고 있더라고요. 민서는 지원이랑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요. 그때 문득 오늘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민서가 준석이랑 너무 닮았다는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이상한 생각을 하나 싶었어요. 당연히 닮을 수 있죠. 저랑 준석이가 형제니까요. 우리 형제가 워낙 닮아서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준석이 생각이 나니 가슴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내 동생 준석이는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있거든요. 식물인간 상태로요. 15년 전 일이었어요. 준석이가 약혼을 했었습니다. 정말 예쁜 여자였어요. 준석이도 행복해했고요. 근데 결혼식을 2달 앞두고 갑자기 약혼녀가 결별을 통보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준석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매일 술만 마시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동생이 걱정돼서 매일 전화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어요. 준석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15년째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워요. 동생이 파혼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수진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준석이 생각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준석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석이도 형 성공한 거 알면 기뻐할 거라고 자기가 매주 병원 가서 준석이한테 형 얘기 많이 해준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준석이 사고 난 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가거든요. 준석이 병문안도 하고 다른 환자들도 돌봐주고요. 저는 차마 준석이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잘 못 가는데 수진이 대신 가줘서 고마웠어요. 준석이 손도 잡아주고 말도 걸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아내, 예쁜 딸 둘, 곧 태어날 아들, 성공한 사업.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총무팀장 김 과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김 과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임원 건강검진 안내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 매년 하는 거잖냐고 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올해는 종합검진 패키지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대표님도 이번 기회에 정밀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피곤해 보이신다면서요. 사실 요즘 좀 피곤하긴 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수진이 임신해서 집안일도 신경 써야 하고요. 밤에 자다가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김 과장 말대로 한번 제대로 검진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였어요.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갔죠. 공복 상태로 가야 해서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같은 회사 임원들도 몇 명 보였어요.
기본 검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혈압,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등. 하나하나 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점심때쯤 되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검사가 다 끝나고 간호사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면 되겠네 싶었어요. 별 문제 없겠거니 했죠. 매년 검진받아도 늘 건강하다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주말이 되니까 수진이 다음 주 수요일에 준석이 병원 간다고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준석이 얼굴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잘 안 가거든요. 수진이 오랜만에 한번 가보라고 준석이도 형 목소리 들으면 좋아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시간 되면 가보겠다고 했어요. 수진이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준석이 사고 난 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가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갑니다. 준석이 병문안도 하고 다른 환자들도 돌봐주고요. 저는 차마 준석이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는데 수진이 대신 가줘서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준석이랑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놀러 간 사진, 학교 운동회 사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 준석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건강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석이 약혼식 사진이었어요. 15년 전이었죠. 준석이 양복을 입고 약혼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약혼녀도 예뻤고요. 둘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약혼이 깨졌어요. 약혼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준석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매일 술만 마시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걱정돼서 매일 전화하고 찾아갔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근데 준석이는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죠.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준석이가 술을 마시며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빌었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뇌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식물인간 상태가 될 거라고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동생이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니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준석이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동생이 약혼 깨지고 힘들어할 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준석이랑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25살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둘 다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사진 속 준석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닮았네.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문득 며칠 전 파티 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준석이를 많이 닮았다는 말이요. 저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민서가 준석이 닮았지.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건가? 저랑 준석이가 형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야. 민서는 제 딸이에요. 제가 직접 키운 아이죠. 준석이를 닮은 건 그냥 가족 유전자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앨범을 덮고 선반에 도로 올려놨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였어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앱을 켰어요.
결과를 보는데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간 기능도 양호했어요. 그런데 맨 아래에 빨간색 글씨가 있었습니다. 비뇨기과 추가 검진 권고, 소변 검사 결과 이상 수치 발견, 정밀 검사 필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비뇨기과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곧바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검진센터 간호사였어요. 검진 결과 확인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방금 봤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비뇨기과 진료 예약을 잡아드릴 테니 꼭 오시라고 말하더라고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비뇨기과라니 좀 부끄러운 느낌도 들었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간호사가 차분하게 정확한 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예약을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인터넷을 켜서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요로결석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었어요. 나이 들면 다들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일하는 내내 그 생각만 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별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금요일에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되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오전에 회사 일정을 비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비뇨기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전립선 문제로 오신 것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로 제 검사 결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건강검진 때 비뇨기과 검사도 같이 받으셨죠? 그때 정액검사 결과가 좀 특이하다고 말했어요. 정자수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자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는데 무정자증으로 판단된다고요. 정액 내에 정자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멍했어요. 무정자증이요? 그게 뭔데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무정자증은 정자가 생성되지 않거나 극히 적게 생성되는 상태라고요. 선천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는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선천적 무정자증이 확실하다고요. 평생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평생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였을 거라고, 그래서 자연임신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이들은요? 저는 딸이 둘 있고 지금 아내가 셋째를 임신 중인데요.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요. 자연임신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다시 말하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지원이와 민서는 분명 제 딸이에요. 수진이랑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임신했고요. 셋째도 마찬가지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인공수정이나 정자기증을 받으신 건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의사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제 아이들은 누구 아이란 말인가요? 두 번째 검사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의사가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선천적 무정자증이 맞다고, 제가 평생 정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임신으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제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이요. 곧 태어날 아들이요. 이게 다 뭐란 말인가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정자 기증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어떻게 봐요? 뭐라고 물어봐야 하죠? 저는 그냥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갔어요. 한강 둔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물을 보며 담배를 꺼냈어요.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날은 피우고 싶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니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랑 결혼하고 3년이 되었을 때요.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싶었죠. 지원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처음 안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민서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보며 이게 내 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그 모든 게 행복했어요. 제 피를 나눈 아이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의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정자를 만들 수 없는 몸이었다고요. 그럼 지원이와 민서는 누구 아이란 말인가요? 곧 태어날 셋째는요? 저는 담배를 3개 빨아들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디냐고, 저녁 안 먹고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강물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 알아봐야 하나요?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어디 갔었냐고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충 회사 일로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셨다고 둘러댔어요. 수진이 술 냄새도 안 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옆에서 수진이 곧 들어올 텐데 어떻게 태연하게 누워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수진이 들어와서 제 옆에 누웠어요.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는 척 계속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저는 수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아침을 차려놨어요. 지원이와 민서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밥 먹으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원이가 아빠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민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의사 말이 떠올랐어요. 선천적 무정자증, 자연임신 불가능. 그럼 제 딸들은 누구 아이인가요?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무정자증에 대해 검사봤어요. 정말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인공수정이나 정자기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정말 아이들 아빠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봤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해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머리카락이나 구강세포만 있으면 된다고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지원이 방에 들어가서 빗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몇 가닥 가져왔어요. 민서 방에도 들어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제 머리카락도 뽑았습니다. 각각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내일 검사 기관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봉지를 서재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밤에 수진이 옆에 누웠습니다. 요즘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다고 둘러댔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으며 힘내라고, 당신은 늘 잘해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의 손을 빼냈습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어요. 수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수진의 체온이 느껴졌지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검사 기관에 갔습니다. 상담사가 샘플을 받으며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 후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모든 게 기계적이었어요. 수진이랑 대화도 거의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랑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원이가 아빠 요즘 이상하다고 수진이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병원 검사 결과 안 좋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컴퓨터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했어요. 서류가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결과를 봤어요. 첫 번째 검사 결과. 이준혁과 이지원의 친자 관계 확률 0%. 생물학적 부녀 관계 아님.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0%. 지원이가 제 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민서는요? 저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 이준혁과 이민서의 친자 관계 확률 0%. 생물학적 부녀 관계 아님.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둘 다 제 딸이 아니라고요? 그동안 키운 아이들이 제 딸이 아니라고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수진이가 저한테 뭘 숨긴 거죠?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 아이란 말인가요? 그날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사무실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서한테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전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강변이었어요. 지난번에 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원이도 민서도 제 딸이 아니라니요. 그럼 곧 태어날 셋째는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소주를 따라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수진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수진이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랑 결혼하고 행복했던 날들이요. 지원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던 순간, 민서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수진이는 언제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결혼 후에 알게 된 건가요?
인공수정을 받았으면 말을 했어야죠. 정자기증을 받았으면 말을 했어야죠. 왜 숨긴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지원이와 민서 얼굴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딸이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봐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모텔을 찾아 들어갔어요. 싸구려 모텔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 수진이었고 지원이한테서도 몇 통 왔더라고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어디 있냐고, 걱정된다고, 무슨 일 있으면 말하라고요.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수진이 받았어요. 어디 있냐고, 무슨 일 있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밖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싶다고요. 수진이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칠 혼자 있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제발 말해달라고,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비서한테 일주일 정도 쉬겠다고 말했어요. 비서가 놀라며 대표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쉬고 싶다고 했어요. 모텔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습니다. 술도 계속 마셨고요.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요. 셋째 날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요. 수진이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수진이는 거짓말할 겁니다. 제가 직접 알아봐야 했어요.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정자 기증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찾아봤고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 집 서재에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해두거든요. 혹시 거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 같은 거요. 저는 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낮에 가면 수진이가 있을 겁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야 했어요. 저는 저녁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시쯤 집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들 잔 것 같았어요.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어요. 공과금 영수증,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묶음의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난임센터. 저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4년 전이었어요. 지원이 태어나기 1년 전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1년 전. 민서 태어나기 1년 전이었고요. 세 번째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9개월 전이었어요. 수진이 셋째 임신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죠? 난임센터요? 수진이가 난임센터를 다녔다고요? 영수증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진료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인공수정 시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인공수정이라고요? 수진이가 인공수정을 받았다고요? 그것도 3번이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세 아이 모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정자는 누구 거죠? 저는 영수증을 꼭 쥐었어요.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 서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왜 여기 있냐고, 몰래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흔들며 다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난임센터를 왜 다닌 거냐고요. 수진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이라고 말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답해. 인공수정을 받았냐고요.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영수증을 바닥에 던졌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3년차 때 임신이 안 돼서 혼자 병원에 갔다고요.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고,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무서웠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자존심?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동안 나를 속인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보며 물었어요. 정자는 누구 거냐고요. 아이들 아빠가 누구냐고요.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수진 팔을 잡았어요. 말하라고, 지금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아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모르는 남자아이였다고요? 수진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뒤따라오며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잡으며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저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수진이 울면서 제발 이야기하자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수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다시 모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서울대학교병원 난임센터.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난임센터 접수처에서 진료 기록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환자 본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제 아내 기록이라고 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편이라고 영수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미안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아내 기록인데 왜 못 보냐고 따졌어요. 직원이 보안 담당자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낮이었지만 수진이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보고 싶다고, 당신이 동의서를 써줘야 한다고요. 수진이 왜 그걸 보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같이 가야 한다고, 환자 본인이 직접 가야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수진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차 안에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난임센터로 갔습니다. 수진이 직원한테 진료, 기록 열람 신청을 했어요. 직원이 신분증과 동의서를 확인하고 기록을 출력해줬습니다. 저는 기록을 받아 들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진료 날짜, 시술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공수정 시술,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성공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정자 공여자 코드 번호가 있었습니다. DS2015-847점. 저는 이 번호를 똑똑히 봤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정자 기증자 식별번호라고 말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로만 관리한다고요. 저는 이 기증자가 누군지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고, 기증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번호를 추적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병원을 나와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 아이들이 제 아이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아이들이라고, 피는 안 섞였어도 당신 딸들이라고요. 저는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지금 그게 위로가 되냐고, 그동안 저를 속인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고 소리쳤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노트북을 켜서 정자은행 시스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코드 번호를 추적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개인 탐정을 고용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탐정이 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계약했어요.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었습니다. 탐정에게 코드 번호와 병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탐정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빨리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작 기증자가 누구든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따져 물을 거예요. 왜 제 인생을 망쳤냐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두드리며 밥이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원이도 와서 아빠 괜찮냐고 물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보를 찾았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나갔어요. 탐정 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탐정이 서류 뭉치를 건네줬습니다. 코드 번호를 추적한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탐정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드는 등록된 지 꽤 됐다고 5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보통 정자 기증은 완전 익명인데 이건 가족 지정 옵션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탐정이 서류를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가족 지정 옵션은 기증자가 미리 지정한 가족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일종의 생식 보험 같은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미래를 대비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작 기증자 본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준서, 제 동생 이름이었어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맞냐고,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이라고요? 제 동생 준석이가 정자를 기증했다고요?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등록 시기를 보니까 15년 전이라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5년 전이면 준석이가 약혼했을 때예요. 결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정자를 등록했다고요? 탐정이 서류를 더 보여줬어요. 등록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약혼하고 한 달 후였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을 때였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준석이가 정자를 등록한 거죠? 결혼할 건데 왜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고요. 만약 나중에 아이를 못 갖게 되는 상황이 오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다시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인출 기록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출 기록이 3차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12년 전, 두 번째는 9년 전, 세 번째는 1년 전이라고요.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에 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원이 태어나기 전, 민서 태어나기 전, 셋째 임신하기 전. 모두 준석이 정자를 사용한 거였습니다. 그럼 인출자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탐정이 서류를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인출자 명의가 적혀 있었어요. 강수진. 그리고 관계란에 배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자요? 수진이가 준석이 배우자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탐정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정자은행에서 가족 지정 옵션으로 등록된 정자를 인출하려면 배우자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진 씨가 그걸 제출했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수진이는 제 아내지 준석이 아내가 아니라고요. 탐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위조라고요? 수진이가 준석이 배우자인 척 서류를 위조해서 정자를 받았다고요? 탐정이 그렇게 추정된다고 말했어요. 정자은행 직원들도 속았을 거라고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인출 신청서 사본이 있었어요. 수진이 사인이 있었고 준석이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란에 체크가 돼 있었어요. 첨부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정자은행에서도 서류를 확인하니까 완벽하게 위조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서류를 위조해서 동생 정자를 몰래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요? 이게 범죄 아닌가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 위조죠.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요. 저는 탐정을 받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탐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자은행에 신청서가 보관돼 있을 거라고, 그걸 확보하면 증거가 된다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탐정에게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비용을 지불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이준석, 제 동생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석이가 15년 전에 정자를 등록했고 수진이가 그걸 몰래 사용했어요. 서류까지 위조하면서요. 그럼 제 딸들은 준석이 딸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요. 곧 태어날 아들도 준석이 아들이고요. 저는 핸들을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동생 아이를 제 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동안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랑 얘기해야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따져 물을 겁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저는 서류를 수진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설명해 보라고요. 준석이 정자를 어떻게 가져간 건지요. 수진이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뭐라도 말해보라고,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냐고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한 건지 알고나 있냐고요.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차 때 임신이 안 돼서 혼자 병원에 갔다고요.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충격을 받았지만 저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매일 고민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대요. 근데 저를 사랑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석이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수진이 저를 위로하려고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가기 시작했다고요. 준석이 병실을 정리하다가 개인 물품 상자를 발견했대요. 그 안에 서류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자은행 등록 확인서였다고 해요. 준석이가 약혼 후에 정자를 등록해둔 거였죠. 수진이 그걸 보고 생각했대요.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훔쳐간 거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훔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용한 거라고요. 준석이는 의식이 없어서 결혼도 못할 거고 아이도 못 가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 정자가 그냥 버려질 거라면 사용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당신 마음대로 할 일이냐고 소리쳤어요. 준석이 정자를 훔쳐 쓰고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아이를 주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서류를 위조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자은행에 갔는데 배우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위조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위조했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이 주민등록등본을 병원에서 발급받았다고요. 보호자 자격으로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수정했대요. 자기 이름을 배우자란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싶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할 때 떨렸다고, 들킬까봐 무서웠다고요. 근데 정자은행 직원들이 서류만 확인하고 통과시켜줬대요. 그렇게 지원이를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자연임신이라고 거짓말했고요. 저는 믿었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수진이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해서 미안했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민서 때도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임신을 원했고 다시 정자은행에 갔대요.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준석이 정자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번 셋째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10년 넘게 이런 짓을 해온 거예요. 3번씩이나요. 저를 속이고 동생 정자를 훔쳐 쓴 거예요.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아이를 주고 싶었다고,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거짓말로 쌓은 가족이 행복이야?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당장 변호사 선임하겠다고요. 수진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 생각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수진을 밀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아이가 아니라고, 준석이 아이라고 소리쳤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피는 준석이 피지만 키운 건 당신이라고, 그동안 아빠 노릇한 건 당신이라고요. 그게 진짜 아빠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지원이가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지원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석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정자를 등록했고 수진이 그걸 훔쳐간 거예요. 서류까지 위조하면서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과자가 되는 건 확실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고소하실 건가요?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고소할 거면 하라고, 감옥 가도 할 말 없다고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거짓말한 건 맞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요. 당신한테 아이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준석이 피라도 당신 피를 이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소해야 하나요? 수진을 감옥에 보내야 하나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준석 씨 상태가 안 좋다고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15년 만에 제대로 준석이를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준석아, 내 정자로 새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미안하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오지 않았던 곳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준석이 병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준석이가 누워 있었어요. 15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야위였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라고요.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석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준석이 얼굴을 봤어요.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이 민서와 정말 닮았더라고요. 이제야 보이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고 말했어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나가고 저와 준석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준석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석아, 형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내가 힘들 때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내가 약혼 깨지고 술 마실 때 막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준석아, 너 정자 기증한 거 알아? 라고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준석이는 15년째 의식이 없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정자로 새 아이가 태어났어. 형수가 가져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어요. 내가 그동안 내 딸이라고 키운 애들이 내 딸이야. 생물학적으로는 말이야. 지원이, 민서, 곧 태어날 셋째까지 다 내 아이야. 아이러니하지? 준석이 얼굴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왜 정자를 등록한 거야? 왜 그런 걸 해둔 거야?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형수가 훔쳐갈 수도 없었잖아. 저는 준석이 손을 놓았어요. 아니야. 잘못은 형수가 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를 원망해야 하나요? 준석이를 원망해야 하나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준석이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이 준석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석아, 형수야. 형이 왔어. 오랜만이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와서 준석이 손잡고 말 걸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온 거야? 준석이 정자 훔쳐쓰고 미안해서 매주 온 거냐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준석이가 불쌍해서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정자 훔쳐 쓴 사람이 무슨 염치로 불쌍하다고 말해?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준석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준석이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도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준석이 혼자 여기 누워있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죄책감 때문에 준석이를 피했어요. 근데 수진이는 매주 왔다고요. 훔친 정자로 아이를 낳으면서도 준석이를 돌봤다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석이한테 고마워요. 준석이 덕분에 당신한테 아이를 줄 수 있었어요. 준석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준석이를 잘 돌봐주고 싶었어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지원이와 민서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지원이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화내세요?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지원이와 민서, 제가 밤새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키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 딸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조카예요. 준석이 딸들이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해주세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너희는 내 딸이 아니라고? 삼촌 딸이라고? 지원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희 때문에 화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가족 괜찮아지는 거 맞죠? 아빠 엄마 이혼 안 하는 거 맞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지원이도 같이 안았어요. 아이들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태어난 것도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저를 아빠라고 불렀고, 저도 이 아이들을 딸이라고 여겼어요. 그게 거짓이었나요?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서재로 갔어요. 변호사가 보낸 고소장 초안이 이메일로 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피고인 강수진, 혐의 문서 위조 및 사기, 처벌 요구, 마우스를 고소장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만 하면 돼요. 승인만 하면 수진이는 조사받고 재판받고 처벌받을 겁니다. 제 권리예요. 수진이가 잘못한 거니까요.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클릭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전과자가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이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준석 씨가 방금 돌아가셨다고요. 임종을 지켜주러 오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입었어요. 다시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준석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석이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준석이 손을 잡았어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석이 얼굴을 봤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해방된 거예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석아, 고마웠어. 내 덕분에 행복했어. 저는 수진을 봤어요.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를 위해 우는 건지, 자기를 위해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석아, 형이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 저는 준석이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망해야 할 사람은 준석이도 수진이도 아니었어요. 준석이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척 몇 명과 옛날 친구들이 왔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저는 상주로 앉아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았고 수진이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원이와 민서도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삼촌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민서가 영정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삼촌이 저랑 닮았어요. 지원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많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닮았는지, 왜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납골당에 준석이를 모셨습니다. 조그만함에 담긴 준석이 유골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41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것도 15년을 침대에 누워 의식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떠나다니 너무 허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준석이 함 앞에서 한참을 서서 동생의 짧았던 인생을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할 거면 하라고. 준석이 장례도 끝났으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수진을 바라봤는데 수진이 각오는 돼 있다고, 감옥에 가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쉬며 고소는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이냐고,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당분간은 부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수진이를 용서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대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만큼은 보류하겠다고, 아이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알았다고, 얼마든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평생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다고, 언젠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수진이를 용서할 수 있을지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도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아무리 복잡한 감정이 있어도 태어나는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시계를 보니 시간이 참 천천히 가더라고요. 불안하면서도 묘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간호사가 환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건강한 아들이라고, 체중이 3.5kg이라고,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하니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생아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러 아기들 사이에서 우리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유리창 가까이 보여줬는데 이름표에 이준석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미리 출생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표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준석, 제 동생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 동생 이름으로 아기 이름을 지은 거였는데 복잡한 신경이 몰려왔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한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병실로 들어갔는데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산으로 많이 지친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서 미안하다고, 당신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고, 준석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오히려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수진이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준석이 덕분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동생을 기억하는 의미에서도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날이 왔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포대기에 싸서 안고 병원 현관으로 나왔어요. 저는 미리 차를 가져와서 병원 문 앞에 대기시켜뒀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아서 정적만 흘렀고 아기만 가끔 작게 칭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원이와 민서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 나왔습니다. 동생을 빨리 보고 싶었다면서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보여주자 아이들이 신기한 듯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작다고, 너무 귀엽다고, 진짜 아기라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살짝 만지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 조용히 준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삼촌 이름이랑 똑같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동생을 반겼어요. 밤이 되자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부산하게 일어나서 분유를 타러 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아기를 안고 와서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아기가 작은 입으로 젖병을 물고 분유를 열심히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준석이를 한번 안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빠가 직접 안아줘야 아기도 아빠를 알아본다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는데 수진이 아기를 제 품에 천천히 안겨줬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팔로 아기를 받쳐 안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작았어요.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눈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린 준석이를 닮았더라고요. 30년도 더 전에 봤던 어렸을 때 동생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내가 삼촌 이름을 물려받았구나. 삼촌처럼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아기가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제 검지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기 손이 제 손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하늘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요. 자기 이름을 물려받은 조카가 태어났으니까 행복해할 거라고, 준석이도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럴 거라고, 준석이라면 분명 그럴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다 재우고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고소장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마우스 커서를 삭제 버튼 위에 천천히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클릭했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이 휴지통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준석아, 형이 내 아이들 정말 잘 키울게. 지원이랑 민서, 그리고 내 이름을 물려받은 막내 준석이까지 세 아이 모두 책임지고 제대로 키울 거야. 그게 형으로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 내가 살지 못한 인생을 이 아이들이 대신 살아갈 테니까 말이야.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빠 노릇을 한 게 결코 거짓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운동회 가서 응원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습니다. 그 시간들은 누가 뭐래도 제가 아빠였던 시간이에요. 생물학적 아빠는 아닐지 몰라도 진짜 아빠였던 거죠. 수진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아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긴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삼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빠였던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저는 아직도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들, 그건 모두 진짜였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닐지 몰라도 진짜 아빠였던 건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게 제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